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한 학생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지문을 비교했을 때 오답률은 이 지문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 중에는 아마 이 지문을 읽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해겔의 변증법 지문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오답률이 높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예비 수험생들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지문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문학은 구체적 장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휘의 의미라든지 역할이 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문학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학을 잘못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건 그냥 필기만 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내신에는 약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수능은 여러분들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육사의 광야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 라고 하면 여기 분명히 후각적 이미지가 있고 눈 내리는 건 시각적 이미지고 씨를 뿌리는 것도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광야에 눈이 내리는데 지금 옆에서 매화 향기가 싹 피어나니까 시적 화자가 광야에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눈이라는 의미, 매화 향기가 뭘 의미하고 씨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 씨의 의미를 이렇게만 그냥 써놓습니다. 미래지향, 실현극복 의지, 현실 대결 의지, 그 다음에 저항적, 그 다음에 희생정신, 그 다음에 선구자적 태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래 시가 이런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왜 갖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하고 요걸 그냥 외워서 시험 보러 가서 똑같이 나오면 맞춰도 약간만 변형시켜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지금은 눈이 내려요. 현재 겨울이에요. 근데 매화 향기가 피어나요. 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건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겨울이에요. 현실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화 향기가 피어나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거고 현실과 대결하고 저항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도대체 얘는 뭡니까? 희생적이라는 건 이 광야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 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 부르게 하겠다는 건 내가 씨에서 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행위는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시적 화자가 광야에 씨를 뿌려. 그럼 후손이 그 열매를 먹어. 그리고 그 후손도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 광야에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행위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이 시적 화자의 행동은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설명한 걸 듣고 필기를 하고 설명한 것과 같은 설명한 내용을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축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설명한 근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딸랑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그냥 그래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광야,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활용법이 쓰였네, 뭐 이런 것들을 외운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문학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구체적 장면을 이해해서 그 장면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표현상의 특징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어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늘어나면서 낯선 글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상황 파악하고 어휘의 의미나 역할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독서, 비문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학과 비문학을 비교하면 학생들은 문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문학은 이게 뭐 필기할 것도 없고요, 내용도 재미없어요. 문학은 여러분들 이게 뭐 선생님들이 뭐 이제 다른 상황에 빗대서 설명도 하고 옛날 얘기도 좀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재밌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익히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비문학이 싫어요. 왜? 학생들은 대부분 감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문학은 수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사실 이 비문학을 더 많이 출제하고 싶어요. 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문학이 아니거든요. 비문학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문학을 빼버리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들 아마 다 잘 겁니다. 그럼 비문학은 문학하고 다르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비문학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심 대상,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뭐죠? 주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이걸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그냥 선택지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문학을 읽으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 중 일부 기억나는 걸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고, 기억나는 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 거죠. 근데 어떤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 선택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본문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확인이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정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비문학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문학은 읽을 때 여러분들 중심 대상과 중심 화제, 글의 주제를 이해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논리전개 방식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중 모든 지문이 다 이해가 되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었는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나온 겁니다. 근데 내가 읽고 세부 내용 중 일부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는 이거 지문하고 비교해서도 답이 안 보이고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비문학을 읽을 때 대부분 1등급, 2등급 정도 되면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중심 대상,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야?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 세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떠오르지 않는 건 그냥 비교해서 해결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실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기본기를 쌓으려고 안 합니다. 문제 풀다가 세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리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쌓고 연습을 더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학년들 중에 3, 4등급, 5등급 나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점수가 지금 중요한데. 아니, 이런 걸 언제 연습하고 비문학을 잘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비문학을 잘하고 싶으면 9월 모평 보기 전,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기본기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는 점수를 너무 의식하거나 시간을 너무 의식하거나 경쟁의식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은 장담해서 수능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이걸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이해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연계교재에 나오는 독서 지문들을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은 머릿속에 축적을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모의고사에 연계되거나 또는 내가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일부 용어들을 좀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지문 이해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극복하고 시간도, 점수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본 이해력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비문학이 재미가 없더라도 하루에 2-3 지문은 꼭 연습을 해요. 매일. 그럼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실전 연습을 해요. 실전 연습을. 지문이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4문제, 5문제가 있어요. 이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면 안 돼요. 아주 밑줄 치고 표시하고 꼼꼼하게 머릿속에 하나 더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전체만 본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고 중심 소재, 주제, 글의 전체 구조 그리고 일부의 세부 내용 파악하고 그냥 푸세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 이 문제도 해결이 됐어. 얘도 풀 수 있어. 이 2문제는 조금 어렵네. 그러면 여기 가서 비교, 여기 가서 비교, 비교를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해도 여기 있네. 이거 틀렸다. 이게 3번이 답이네. 해결했어. 얘는 모르겠어. 그럼 이건 나중에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쯤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선택지가 5개인데 5개 중에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2가지만 이해돼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선택지 전체가 이해가 안 돼서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건 여러분들 실전에서 빨리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거 다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해결하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찍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원래 실전 연습을 먼저 1단계에서 하세요. 혼자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안 되면 비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찍으세요. 그리고 일단 실전 연습을 해서 끝냈어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그 한 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 왼쪽 지문 하나를 읽는데 한쪽입니다. 반쪽이죠. 반쪽. 그죠? 그걸 읽는데 1분 안에 읽어야 됩니다. 그 한쪽을 읽는데 1분 30초, 2분 이렇게 걸렸다. 이러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분 안에. 그리고 이제 내가 1단계 했는데 5문제 중에 3문제는 정확히 답을 알겠어요. 근데 2문제는 약간 애매해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냐? 시간 의식하지 마세요. 최대한 반복적 읽기를 하세요. 꼼꼼하게 다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을 최대한 가깝게 찾아보세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1번 선택자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야,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문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5번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5번을 선택했어. 그리고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확인하세요. 근데 다 맞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져.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점점점 좋아져야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비 수험생 중에 비문학 공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실전 연습, 두 번째 단계는 꼼꼼하게 읽고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가 다 찾은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게 좋다. 그럼 수업을 들을 때는 뭘 중시하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읽고 중요한 게 뭐다, 중심 내용이 뭐다, 이 문단의 주제는 뭐다를 혼자서 파악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지문들은 설명을 듣고 중심 내용이 이거구나. 이게 더 중요했구나. 이게 글의 전개 방식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걸 축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선생님이 제발 부탁입니다. 수업을 들어서라도 해결하세요. 자꾸 혼자서 여러분 실전 연습 끝!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나중에 채점했는데 5문제 중에 3문제 맞고 2문제 틀렸어. 그럼 해설지 읽어보고 이거구나. 이건 별로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비문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들 이해력은 안 되는데 어떤 요령 같은 걸 익히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지문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아마 설명을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2023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에도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실릴 겁니다. 금리, 환율, 경상수지 이런 말들은 여러분 경제지문에서 흔히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문단을 보겠습니다. 기축통화는요, 국제거래 결제수단입니다. 지금 결제수단이 뭐죠? 달러죠.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지금 현재 뭐죠? 달러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축통화 달러네.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냥 읽다 보면 여기 있어요.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달러구나. 그래서 밑에 트리핀 교수는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는 경상수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여기다 썼겠어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죠. 우리나라 11월 달 경상수지 흑자액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면에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실전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문단, 2문단에 가면 얘를 상세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단을 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축통화? 결제수단이네. 근데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 모순이 생긴다네. 그 모순이 이런 내용이네. 그럼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얘네. 요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서 도움을 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문이 연계교재에 브레튼 우주체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걸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축통화가 뭐고 통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어느 정도 달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수지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갑시다. 이건 수업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실전 읽을 때는 쭉 읽고 나면 얘가 중심 화제라는 것만 좀 알고 요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단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상수지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지문에 있는 그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적자일 때는 수입과 수출이 있는데 뭐가 많은 거죠? 얘가 많은 겁니다. 수입이 많은 거고. 흑자는 수입과 수출 중에서 뭐가 많은 거죠? 얘가 많은 겁니다. 얘가. 요걸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뭐냐? 결국 이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화제가 바로 얘였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수단이 국제 유동성이다. 요 문단을 보면 앞에 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좋아.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돼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니까 미국이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건 얘네들이 일단 적자가 지속되니까 수입하고 수출이 얘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해하고 갑시다. 수입이 많다는 건 미국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는 건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은 겁니다. 수출을 한다면 미국 상품을 팔고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받으면 되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수입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들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가 많다는 건 달러가 밖으로 얘가 많다는 건 달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니까 결국은 달러를 공급하는 걸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결국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건 아까 지불 수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어지고 결국 자기 나라의 돈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야, 안 돼. 야, 우리나라 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야, 달러 더 이상 너희들 못 줘. 라고 해버리면 국제적으로 달러의 지불 수단 공급이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이 돼버리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가 과잉 공급된다는 그 말이야.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수입 때문에 달러가 밖으로 많이 나가면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아니 미국이 야 우리나라 적자야 미안해 야 달러 그만 줄게. 그러면 아니 지불 수단들이 없어지고요. 아니 미국이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가 너무 많이 또 나가도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너무 흔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사람들이 달러가 너무 흔하니까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트래핀 딜레마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트래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적자 때문에 달러 공급을 막아버리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 달러가 너무 많이 다른 나라에 세계적으로 달러가 많아지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도 문제고 그냥 놔둬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다시 미국이 달러 공급을 막아도 문제가 생겨요. 왜?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막지 않고 놔둬도 적자가 계속되면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이게 바로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세요. 뭐를? 경상수지가 흑자면 수입은 적고 수출이 많은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요. 알았죠? 그럼 수출을 해서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올 거고, 수입이 적으면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 미국 상품을 사야 되는데 많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럼 결국 나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많아요?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적자인 상태가 되면 나가는 달러가 너무 많아지고 들어오는 건 적어지는 겁니다. 요건 좀 이해를 좀 해두시고. 근데 뒤에 유동성이란 결국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어요. 지불 수단이었어요. 금이 수단이었어요. 옛날에 금이 수단이었어요. 이때 각국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어서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어요. 뭐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의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기준이야. 금이 기준이고, 금에 따라서 미국 돈, 금에 따라서 일본 돈, 금에 따라서 한국 돈, 이렇게 가치가 결정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 이렇게 환율, 이렇게 환율이 결정나면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환율은 금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 1온스에 35불, 금 1온스에 1000엔, 금 1온스에 20만 원, 뭐 이렇게 된다면, 알았죠? 각 나라의 환율은 금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각 국가 간의 통화인 교환 비율은,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납니다. 뭐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근데 이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쓰인 겁니다. 추가됐죠. 그래서 금환본위제가 됩니다. 1944년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태한 조항에 따라 금 1온스를 35달러로 언제나 막 교환해 줘야 한다고 의무를 지고 약속을 하고, 그래,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얘를 국제 유동성으로 하자.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한 일본 돈, 미국 돈에 대한 한국 돈, 환율은 이렇게 결정나면 됩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나면 얘하고 얘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 고정됐고요.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환율은요, 그래서 경상수지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변동이 허용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만 허용됐다는 건 환율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얘가 결정나고 얘가 결정나면 얘는 자동적으로 결정. 옛날에는 어떻게? 얘가 결정나고 얘가 결정나고 얘가 결정나면 자동적으로 결정. 그러니까 옛날엔 금이 기준이었는데 이젠 미국의 달러가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그럼 결국 첫 번째 문단에서는 트리픈 교수가 얘기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의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문제 제기하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브레튼 우주 체제를 설명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문제를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소설 지문 읽을 때도 여러분 읽으면서 인물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서술상의 특징, 시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를 읽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단어는 모르는 게 좀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머릿속에 남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아니 뭐 지문이 100% 이해가 되지 다 맞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혼자 공부할 때는 실전 읽기하고 한 번은 다시 읽어서 꼼꼼하게 아주 정확하게 읽어서 모르는 거 찾고 아니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고, 이걸 계속 축적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지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제? 구조적 모습, 브레튼 우주 체제, 문제. 밑에서 그래서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자. 이게 문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적자가. 지금 아까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35불에 5달러를 가지고 금 1온스를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는 건 수입과 수출 중에서 얘가 많아지고 그래서 돈이 어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 다른 나라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게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과잉 공급됩니다. 그럼 미국의 금 준비량은 급감합니다. 이게 아까 분명히 35불의 금 1온스를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의 달러가 많아지면 금을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꿔줄 금이 점점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게 다른 나라가 이게 많아지고 얘도 바꿔줘야 되는데 돈은 많아지는데 얘를 바꿔줄 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공급돼서 35불을 갖고 오면 1온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할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꿔줄 금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거 해결하려면 미국이 금을 계속 생산하면 되네. 그래서 금을 생산해서 그래? 바꿔줄게.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배째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입니다. 뭐야 이건 또. 여기서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 달러와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의 해결 방법. 이게 뭔 소리야? 달러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높이는 평가절상의 해결책이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의 하락입니다. 왜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꿔줄 수 있는 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답니다. 왜? 아니면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여야 된답니다. 환율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900원으로 내려가면 또는 1,100원이 되면 얘는 하락이라고 하고요. 얘는 환율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환율이 내려갔어요. 1불이 9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공부할 때 생각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학원에서 국어도 수업하고 논술도 수업하는데 이 논술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싫어하면 논술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올 때, 딱 벽에 부딪히는 게 나올 때 생각. 그래서 그 고민에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거 딱 나오면 난 여기까지. 이러면 뭐 실력이 높아질 수 없죠. 생각. 1불에 1,000원이었다가 900원이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 우리나라 원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1,000원 주고 1불을 받아야 되는데 900원만 줘도 1불을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진 겁니다. 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이게 상승을 하면 얘네 달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 원의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일부를 바꿀 수 있었는데 1,100원까지 줘야 돼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이게 환율을 하락시켜서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평가절상해서 달러의 가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평가절상을 하려면 환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로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됩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 35불에 금 1온스였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달러를 35불 주면 금 1온스를 바꿨는데 아니야, 지금부터는 70불 갖고 와 임마. 그러면 금 1온스 줄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 1온스에 35불하고 금 1온스에 70불 중에서 뭐가 가치가 더, 달러의 가치가 높은 겁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은 건 뭡니까? 아니, 달러를 35불 가지고 금 1온스를 받았는데 이제 70불을 줘야지 1온스를 받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가치가 높은 거죠. 얘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요. 달러가 많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35불에 금 1온스를 줬는데 지금부터는 100불에 1온스 줄게. 그래야지 금이 부족한 걸 해결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있죠? 이해되죠? 금이 부족한 걸 해결할 거 아닙니까? 시중에 달러는 많아. 금은 부족해. 그럼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지. 옛날에 35불에 1온스였는데 그래 100불에 1온스로 하자. 그럼 금이 좀 적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바꿔줄 금은 없는데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그래 부족한 금을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해결하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부탁해서 야, 환율을 좀 내리자.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자. 그래야지 우리 부족한 금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이 질문 마지막까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달러와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약속을 했잖아. 35불에 1온스 주기로. 근데 갑자기 미국이 얘들아 미안해. 35불이 아니고 100불로 할게. 이러면 여러분 국제 약속을 어긴 건데.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국인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절상 안 하죠. 미쳤습니까? 평가절상을 왜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이것도 원래 실전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하고 일본이 평가절상을 한다는 건 환율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만약 1불에 일본 돈 100엔이었어요. 100엔. 근데 이게 110엔으로 올라가고 환율이 하락하면 90엔으로 줄어든다고 합시다. 이게 이렇게 되면 뭐죠? 일본 달러에 대한 일본 환율이 상승한 거죠. 이게 상승. 이건 하락한 겁니다. 그럼 수출과 수입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건 뭐한테 좋다 그랬죠? 수출할 때 좋다 그랬죠. 이건 수입에 좋다 그랬죠. 그럼 환율을 이렇게 하락시키면 990엔만 줘도 1불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환율을 상승시키면 1불을 팔고 일본에 와서 110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고요.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환율을 떨어뜨리면 수입이 늘어요. 이게. 수입이 는다는 건 미국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환율을 내리면 일본 사람들이 환율이 내렸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졌네. 그래? 그럼 미국 물건이나 좀 사볼까? 그래서 미국의 물건들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들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쳤니 임마? 내가 왜 환율을 하락시켜 임마? 우리나라가 손해인데 안 하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을, 이거 전망입니다. 미안해.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아니, 1불에 100엔이었다 90엔으로 줄어드는 건 얘 가치는 떨어지지만 얘 가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 일본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돈을 투기적으로 막 모으는 거예요. 투기적으로. 왜 그럴까? 잘 봐. 옛날에 35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 1온스. 일본 돈으로 35불을 일본 돈으로 하면 3,500엔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죠? 근데 3,500엔을 주면 35불 그 다음에 금 1온스를 바꿀 수 있었어요. 환율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3,000엔만 가지고도 35불하고 같은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하락하면 일본 돈 3,000엔만 가지고 35불에 갇히고 금 1온스를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일본은 3,500엔을 가지고 금 1온스를 바꿨는데 이제 3,000엔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달러보다 엔화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야, 이제 적은 엔화 가지고 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가 생긴 거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미국은 여러분들 당연히 다른 나라에 환율 좀 하락시키자. 내 안 해? 야, 말 들어 임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보유한 달러와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야, 금 바꿔줘 임마. 그럼 미국 난리 난 겁니다. 바꿔주고 금은 급감했는데. 어? 아니, 달러는 들고 자꾸 오지. 그렇다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럼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려서 떨어뜨리고 싶은데 다른 나라는 말 안 듣고, 이러면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게 뭐죠? 배째!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1972년 달러와의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합니다. 개놈 새끼들. 닉슨 쇼크를 단행하고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돼 버립니다. 끝! 야, 우리 더 이상 금으로 못 바꿔줘. 여기까지.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달러와의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왜? 그동안 달러를 기축통화로 썼잖아요. 계속.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환율이 결정되면 규모의 경제는 달성하기가 좀 쉽다. 이 말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다른 나라의 A국, B국, C국의 환율이 결정났어요. 그럼 환율은 이렇게만 정해지면 돼요. 그럼 얘네들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나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럼 결국 미국, 됐죠? A, B, C국이 있으면 결국 얘하고 얘의 환율, 얘하고 얘의 환율, 얘하고 얘의 환율, 얘하고 얘의 환율, 얘하고 얘의 환율이 다 결정나야 돼요. 그럼 환율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규모의 경제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읽을 때 원래는 실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트리핀 교수의 브레턴 우주체제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두 번째, 브레턴 우주체제는 뭔지. 세 번째,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이제 글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보면 전체의 구조가 나오고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리핀 교수의 딜레마가 결국 이 글의 설명 대상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밑에서 구체화시켰고 얘를 하나 첨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도 보이고 글의 중심 내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은 일부만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좀 빨리 읽고 전체를 보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세부 내용 중에서 이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도 수능 시험에서 진짜 고난도 지문들은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 풀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전에서도 익숙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브레턴 우주체제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이제 구조적 모순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달러를 안 풀면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고 달러를 너무 많이 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브레턴 우주체제는 금태환하고 다르게 금이 기준이 아니고 달러가 기준이었다.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모든 환율이 결정났는데 35불을 가져오면 금 이론수를 바꿔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니까 결국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금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35불에 이론수 줄게, 요거를 야 100불을 가져오면 이론수 줄게 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금이 부족해서. 근데 이미 다른 나라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아, 다른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남의 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이자. 그러면 금으로 바꿔주는 걸 좀 적게 바꿔줄 수도 있어. 근데 다른 나라가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뱉잖아! 그리고 결국 그래도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다.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 사실 실전에서 학생들은 10번, 11번, 12번, 13번 중에서 10번 문제는 그래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고민도 해야 되고 비교도 좀 해야 됩니다. 10번은 아주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브레턴 우주체제 붕괴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건 규모의 경제. 답이 있죠. 브레턴 우주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경제 위축에 대한 트리프는 어떤 전망을 했습니까? 전망 없죠. 그죠? 2번이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어떤 의무를 줍니까? 35불에 금 이론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약속을 한 거죠.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달러였습니다.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달러와 신뢰도가 하락하는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답이 있죠. 근데 2번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오늘 수업 듣고 환율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경상수지 적자하고 흑자 때 결국 달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들어가요. 아니 이자를 많이 준다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에 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왜?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결국 은행에 돈을 안 내요. 안 넣어요. 적금을 안 해요. 그럼 결국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론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 비교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했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에 닉슨 쇼크는 배째라입니다. 미국이 배째라 했어요. 배째라. 몰라 이제 배째.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닉슨 쇼크 단행하면 평가 절하는 가능해진 겁니다. 야 우리
약속 못 지켜. 그럼 못 바꿔줘. 그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약속을 깨고 달러를 평가절하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나쁜 놈. 그죠?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 절상시키는 하락을 하락시켜. 자, 환율을 하락시켜. 그럼 이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질 것. 예상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화, 엔화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에 무슨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달러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됐죠? 갔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또 사놨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금의 생산량 증가하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래핀 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죠. 금 많이 만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달러의 가치가 무슨 떨어지든 올라가든 와서 바꿔달라고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트래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무한정 들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이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틀렸잖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35불 금 1온스. 근데 마르크화로 하니까 그래. 35마르크라고 합시다. 근데 얘들 환율을 하락시켜서 얘가 만약에 30마르크로 줄어듭니다. 환율이 떨어집니다. 됐죠? 예전에 35마르크로 금 1온스를 바꿨는데 30마르크만 가지고도 금 1온스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을 바꿀 수 있죠. 그럼 결국 마르크화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금의 양은 결국 구입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틀렸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어. 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얘도 분명히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좀 긴가민가한데? 이거 분명히 이게 틀렸네 이거.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왜 정답이 아닌지 이유를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번, 13번 둘 다 어려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합니다. 미국, A국, B국 이렇게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합니다. 달러 땡땡. 기억 띵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아니 뭔 소리죠? 만약에 여러분 금이 기준입니다. 기억. 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금에 대한 요거, 금에 대한 이 나라, 금에 대한 이 나라의 환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세 가지죠. 금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적습니까? 아니 금이 기준이고 국가는 세 국가면 국가 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세 개인데 틀렸죠. 니은이 붕괴하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질까요? 아니 얘가 기준입니다. 이제 미국의 달러가 기준입니다. 달러가 기준이고 A국하고 B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결정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아니 니은이 붕괴되기 전에도 이랬고 붕괴된 이후에도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럼 교차 환율은 얘가 교차 환율이거든요.
달러에 대한 A국의 환율, 달러에 대한 B국의 환율, A국과 B국의 환율이 이게 교차 환율이거든요. 얘 붕괴된 이후에 적어집니까? 같아집니까? 같아지죠. 그 다음에 D국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D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죠? 각 나라에 기축통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럼 기축통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되려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 여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A국, B국 이때 교차 환율은 어떻게 되죠? 이건 여러분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닐 때입니다. 아닐 때는 얘 환율, 얘 환율, 얘 환율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늘어났어요. 미국, A, B, C국이 늘어나요. 그럼 얘 환율, 얘 환율, 얘 환율, 얘 환율, 얘 환율, 얘하고 얘 환율 이거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라가 하나씩 증가한 숫자만큼 증가합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3개였죠.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증가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워 임마 이러지 말고.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많아질까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많아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억은 분명히 아까 뭐였죠? 금, 미국, A, B. 이렇게 환율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A,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가지수는 적어져 있죠. 여기 3가지인데 여기 2가지잖아요. 그죠?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니은에서는 미국, A, B. 교차 환율은 얘만 교차 환율이고 얘는 일단 달러에 의해서 결정된 환율입니다. 이렇게는 결정이 되고 이게 교차 환율입니다. 한 가지예요. 근데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 환율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의 경우는 미국, A, B. 그럼 교차 환율은 얘하고 얘하고도 교차 환율, 얘하고 얘하고도 교차 환율, 얘하고 얘하고도 교차 환율입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걸 다 이해해서 비교해서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딱 풀다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쭉 읽었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조차도 꼭 맞춰야 된다. 실전에서. 그러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혼자 연습할 때 꼭 맞추세요. 실전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13번 문제는 오답률이 아주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찍어서 맞춘 학생은 큰 행복입니다. 브레튼 우주체제가 붕괴된 이유. 붕괴됐습니다. 붕괴됐어.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얘가 원래 기축통화국인 A국이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A국의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킨 원인이고 높은 금리로 인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한 건 결국 통화 공급. A국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의 교육을 하면서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A국이 결국 지가 어려우니까 야 이렇게 모여봐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A국 통화가 있고요. A국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B국하고 C국을 어떻게 했어요? B국하고 C국이 있습니다. C국이 있는데 얘는 50%,
얘는 30%를 내린 겁니다. 하락을 시켰대요. 그럼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 요 나라에 대한 요 환율, 요 나라에 대한 요 환율을 하락시키면 얘 가치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얘 가치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집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높아졌을까요? 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환율이 더 많이 하락해서. 요 정도는 이제 보기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무슨 뭐 공급이 많아졌다, 금리가 인상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는,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는 건 돈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소는 A국의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집니까? 아니 돈이 여러분들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 외국 자본의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져야지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지. 공급이 감소하면 신뢰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틀렸잖아요. 하나.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해요.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까? 뭔 소리죠?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환율이 하락하면 결국 A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그 다음에 C국 통화의 환율이 있어요.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분명히 다른 조건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B국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A국이 기준입니다. 다 틀렸죠,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두 나라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더 많이 하락했죠. 그럼 얘의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좋다. 우리가 만약에 1불이었는데 알았죠? 얘가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얘도 100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50원으로 내리고요. 얘는 7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의 교차 환율을 보세요. 그럼 교차 환율을 보면 예전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50, 70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게 더 환율이 많이 하락한 거예요. 알았죠? 환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돈의 가치는 이 나라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높아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높아졌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100달러 주고 어떻게 하면 되죠? 100달러, 아니 100을 주고 뭐를 갖고 오면 돼요? 100을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50하고 70입니다. 그럼 수입하고 수출을 한번 비교해요. 이 상황이면 수출에 유리합니까? 수입에 유리합니까? 아니 수출을 하면 얘는 50원인데 나는 70원 받아요. 어? 50원인데 얘는 나는 70원 받아요. 옛날엔 100 똑같았는데 지금은 50원어치 팔면 70원 받아요. 그럼 100원어치 팔면 140원 받잖아요. 됐죠? 그럼 이건 수입에 유리하냐 수출에 유리하냐? 여기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수지가 개선돼서 흑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야. 이거 둘의 가치를 비교할 줄 알아야겠다. 둘의 가치를. 아니 이런 문제를 내고 아이들한테 실전에서 맞추라고 하면 몇 명이나 맞출 수 있겠어요. 어? 선생님도 사실 수능 문제 풀면서 이 문제 풀면서 시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못 풀면 찍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맞으면 큰 기쁨. 됐죠?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30분이 걸리든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1시간이 걸리든
뭐 고민을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과목 공부하다가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아까보다 조금 이해가 더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1번, 2번, 3번은 아니야.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고민해보니까 답이 안 보여요. 다른 과목 또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보세요. 근데 4번, 5번 중에서 분명히 4번이 정답인 것 같아. 이 정도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해설지를 딱 봤는데 정확해.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대학에 정확히 붙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 군비 증가,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됐대요.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의 통화에 대한 B국의 통화 환율을 상승해야 됩니까? 하락시켜야지, 그죠? 아니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면 얘 통화를 환율을 하락시켜서 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야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야지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지문에 있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 비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문제를 풀면서 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당연히 여러분 그 지문의 문제 푸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할 때 뭐 30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다 맞힌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전 연습할 때는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딱 풀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읽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선생님 나 지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는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